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촌의 오피스텔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내가 신촌의 오피스텔에 이사를 와서 독립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에 나는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집을 나의 취향대로 꾸미고 싶어 했고, 평소 오컬트적인 것과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여기저기서 장식을 위한 아이템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벽에는 탈과 가면들이 장식되었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 그림도 한 개 걸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고, 나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기묘한 무늬의 항아리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다. 항아리에 새겨진 그 무늬는 매우 독특했다. 마치 사람 같기도 하고 문자 같기도 했으며 단지 그저 곡선의 이어짐 같이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항아리를 가면들이 걸린 벽 앞에 두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다음날 아침 나는 벽에 걸어두었던 아프리카 원주민 전통의 가면이 떨어져 부서진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가면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으나 이미 부서져 버린 것은 어쩔 방도가 없었고, 결국 부서진 가면은 쓰레기통에 담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내 장식품 가면들은 하나 둘씩 날이 갈수록 벽에서 떨어져 부서져 버렸고, 결국 탈과 가면들은 모조리 버려지게 되었다. 가면들이 모조리 다 떨어졌을 때까지도 나는 그것이 항아리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내가 항아리를 의심하게 된 것은 비가 오며 천둥이 심하게 치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비 때문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집의 문을 여는 순간 번개가 내려치며 불 꺼진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그 찰나의 순간 볼 수 있었다.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벽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붉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그 손바닥 자국들은 번개 때문에 순간 밝아졌던 방 안이 다시 어둠에 잠기자 함께 사라져 버렸고, 내가 방에 불을 켰을 때는 벽에 그 어떤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헛것을 보았나 싶었으나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에 항아리의 사진을 올려보기로 했다. 나는 항아리의 사진을 내가 자주 가던 커뮤니티의 공포 심령 게시판에 올리고, 심령 전문가나 무속인이 있으면 좀 보아달라고 게시해 놓았다. 사진을 게시하고 1시간 동안은 조회수만 올라가고, 댓글은 쓸데없이 항아리가 멋있네요 라던가 조금 소름 끼친다 정도의 댓글만이 달렸다. 나는 조금 답답한 마음에 일단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내가 원하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저거 어디서 났냐? 저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저기 항아리 안에 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저 항아리에서 손이 나와서 벽을 더듬는 것 같은데 댓글 보면 쪽지해라. 나는 그 댓글을 읽는데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흐르며 순간적으로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댓글을 단 사람에게 쪽지를 날려보았다. 저 항아리 사진 작성자인데요 라고 보내자. 그거 당장 버려라. 지금껏 집에 이상한 일 없었냐? 벽에 손자국 보니까 점점 높이가 올라가던데 조만간 튀어나올 것 같다. 너는 안 보이냐? 지금 피 묻은 것 같은 빨간 손자국이 저 항아리 있는 벽 쪽에 개 많다. 나는 인터넷상의 쪽지로 나눈 대화를 통해 내가 들어오면서 보았던 붉은 손자국이 잘못 본 것이 아님을 알았다. 내가 잠시 충격에 멍하니 있는 동안에도 쪽지는 계속해서 날아왔다. 저 항아리 당장 가져다 버려라.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암튼 집에 두지 마. 나는 댓글이 아니더라도 항아리를 더 이상 집에 둘 용기가 없었고, 사실 들고 가서 버리기도 무서웠지만 집에 두는 것은 더욱 무서웠다. 때문에 나는 항아리를 잡고 집을 나섰다. 막상 항아리를 들고 나왔으나 나는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동네를 돌며 이 항아리를 버릴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 빗발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내가 아무데나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소리도 없이 번개가 내려치며 순간 시야가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나는 항아리에서 튀어나온 붉은 손이 내 몸을 더듬으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너무 놀란 나는 항아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떨어지는 항아리의 주둥이에서 손을 뻗고 있는 창백한 꼬마 아이를 본 순간 천둥 소리가 뒤늦게 들렸다. 땅에 떨어진 항아리는 산산이 부서진 채 박살이 나버렸고, 나는 두려움에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나는 집의 벽지로 모조리 새 것으로 바꾸었고, 오컬트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끊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별다른 이상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비가 왔던 어제 나는 번개가 치는 순간 집의 문 앞에 셀 수도 없이 찍혀있는 붉은 손자국을 보았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신촌의 오피스텔로 이사와 독립생활을 시작하며 오컬트적인 것과 골동품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장식품을 구입해 집을 꾸몄습니다. 특히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기묘한 무늬의 항아리를 집에 두고 나서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어둔 장식용 가면들이 하나둘씩 부서지기 시작했고, 비가 오는 밤 항아리에서 붉은 손이 뻗어나오는 것을 목격한 후 그는 항아리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항아리를 버린 후 그는 오컬트나 골동품에 대한 관심을 끊었으나 비가 온 어느 날 집 앞에 다시 붉은 손자국이 나타나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인 PC방 알바.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보증으로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월세방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찌저찌 중학교까지는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판단하기에 다닐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었죠. 그 길로 학교를 나와 17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긴 게 또래 친구들보다 세월을 3배쯤은 더 맞은 비주얼을 자랑했었고 편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성인 PC방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간대는 오후 18시부터 오전 9시까지였죠. 근데 손님도 야간에 많이 와봤자 10명도 안 되었고 할 일이 전혀 없는 땡보직이었죠. 알바를 하면서 게임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이곳에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바로 4번 방과 6번 방인데요. 6번 방이 제일 구석진 쪽에 있고 4번 방은 말 그대로 카운터를 기준으로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근데 꼭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손님이 없거나 한 명 정도 있을 때 4번 방에서 알바야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한참 게임을 하고 있던 저는 뛰어가곤 했는데 문 앞에서 노크하면 아무 인기척도 없고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방인가? 하고 카운터로 뛰어가서 확인해보면 가게에 저 말곤 아무도 없거나 매일 8번 방으로 출근하시는 아저씨밖에 없었죠. 혹시나 해서 부르셨냐고 물어보면 안 불렀다고 하시고요. 다음은 6번 방인데 이 컴퓨터가 정해진 시간은 없고 새벽 2시부터 7시 사이에 두세 번 정도 자동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손님이 나가고 계산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도록 되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6번 방에서 컴퓨터가 켜지는 소리가 납니다. 카운터컴으로 보면 분명 손님이 왔을 때 컴퓨터를 켰다는 표시가 떠 있고요. 카운터 컴퓨터로 바로 꺼버리는데 바로 끈 날은 꼭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켜집니다. 원래 이런 쪽에 무관심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편하게 게임과 영화를 즐기면서 꿀알바를 했는데 문제는 새벽에 놀러오는 제 친구가 까무러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쪼잔한 분은 아니셔서 새벽에 손님 없을 때 친구 한 명쯤 와서 노는 건 뭐라고 안 하셔서 불알 친구를 불러서 같이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주간 땜빵이나 제가 쉬는 날 땜빵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타 지역에 게임 정모가 있어서 걔한테 땜빵을 맡기고 한참 놀고 있는데 전화가 7통이 찍혀 있더군요.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저는 폰은 무조건 진동으로 해놓는데 깜짝 놀라서 전화하니깐 목소리가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뭔 여자가 게임하고 있는디 쳐다보냐?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다. 나 무서워 죽겠다. 가게 아무도 없어. 아빠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문 잠그고 갈란다. 진짜 나 소름 돋아 죽겠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등치는 소만한 새끼가 진짜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지랄하지 말고 가게 지켜라. 막차 알아봐서 타고 내려갈라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있어봐라. 말은 이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이 새끼가 뭔가 보긴 봤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11시 50분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막차가 새벽 1시 5분에 있더군요. 솔직히 겁대가리라고는 없어 보이는 친구놈이 이렇게 아연실색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으니까 많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 아버님이 오셔서 같이 가게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무슨 사단인가 싶었죠.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대. 문 잠그고 갈게. 미안하다. 가게 도착하면 전화 주라. 솔직히 저는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쉬는 날 타 지역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모하는 날에 터무니없는 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친구놈 아버지까지 나서셨다고 하니깐 그냥 알았다고 톡을 보내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아니 이 자식이 가게 간판이고 불이고 다 꺼버리고 갔더군요.
제가 간다고 했으면 그냥 둬야 되는데 그냥 마감까지 치고 갔구나 생각하고 가게 들어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나 지금 가겐 게 빨리 튀어와라 짜증나 죽겠은 게. 니 때문에 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핑계를 댈 거 아니냐. 그렇게 친구가 와서 구석대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둥. 무슨 하반신 없는 여자가 천정 쪽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물었습니다. 근다고 마감을 치고 가면 어쩌냐? 내가 온다고 했으면 불이랑은 켜놔야 될 거 아니냐? 친구 몸에 닭살이 매우 심하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 새끼가 왜 저래 하고 따라갔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마감을 치고 나온 적도 없고 아버지께서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건문만 잠그고 바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약간 소름이 끼치긴 하더군요. 그곳에서 제 경험담은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시야 구석에서 그림자 같은 게 쓱쓱 하고 지나가는 것 정도. 저를 부르는 목소리와 컴퓨터 부팅밖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적응이 돼서 4번 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냥 쌩 깠는데 부르기만 할 줄 아는 귀신인지에 아무 문제 없더군요. 귀신이 무서우면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안 무서워하면 됩니다. 그냥 걔네가 뭐라든 관심 안 갖고 쌩까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정맞게 구시면 오히려 걔네들이 더 귀찮아해요. 세 번째 이야기, 공포의 아르바이트. 대학교 1학년. 워낙에 학교 행사가 많았던 나는 항상 주머니에 배고픔을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신입생이라는 위치는 선배들의 보살핌과 하늘과 같은 배려로 술이며 밥이며 그런대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의 횟수가 많을 경우는 돈에 대한 궁핍함이 처절하리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내 딴에는 이리저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며 동분서주하지만 노가다판 외에는 내 주머니를 충족시켜줄 만한 든든한 보수의 자리가 그리 흔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수업 시간에 내 머릿속에는 용돈에 대한 일념으로 가득하다. 이건 비단 나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나와 같이 알코올 중독 말기 증세를 보내고 있는 대다수의 남녀,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노가다도 뛰어봤고 출판사도 다녀봤으나 여전히 궁핍한 나의 주머니는 밥 달라고 아우성이다. 젠장할. 지난번 월급 받아놓은 거 다 어디다 썼지? 한참을 아르바이트로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친구놈 하나가 말을 꺼냈다. 너 시체 닦는 거 알아? 거 왜 있잖냐? 병원에서 사람 시체 닦는 일 말야. 어쨌든 병원 가서 한번 알아봐. 일당도 엄청 많이 준다고 하더라. 시체 한 구당 한 8만원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주나봐. 일당 치고는 짭짤한 편이지. 시체라는 말에 좀 움찔했지만 거금 8만원이 어딘가. 하긴 지금이야 10만원이 우스운 세상이지만 그때 8만원 정도면 나에게는 엄청 많은 액수였다. 그 당시 가장 잘 쳐준다던 노가다 하루 일당이 5만원 했으니 짐작이 되리라. 좋았어.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잘만 하면 학교 때려치우고 거기나 나가볼까? 친구놈에게 정보를 얻은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갔다. 집 근처에 꽤 큰 종합병원이었던 모병원. 수업이 끝난 후여서 어둑해질 무렵 병원을 찾았다. 거기서 일단 영안실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수희에게 물어봤다. 영안실이 어디죠? 아르바이트 자리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그러자 수희 아저씨는 말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 보면 있을 거야. 바로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영안실에 가보니 음흉하게 생긴 한 분을 볼 수 있었다. 꽤나 음침한 분위기였으나 용기를 내어 말을 걸려고 할 때 학생, 시체 닦으러 왔지? 지금은 시체가 없고 토요일 날이나 와보라고. 그리고 시체 한 구당 10만원 줄게. 10만원이라니. 내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부르는 값이었다. 속에서는 흥분이 차고 올라왔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10만원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날 오죠. 나는 병원 문을 나오자 마자 쾌재를 불렀다. 8만원만으로도 좋겠는데 거기다가 2만원을 더 붙여서 10만원이라니. 토요일이 기다려지는구나. 하지만 그건 나의 마지막 쾌재였다. 오전 10시에 오라는 말에 정확히 도착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니 여전히 음흉스런 모습으로 아저씨는 앉아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 나를 맞아주었다.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빨리 시작하자고. 잘만 하면 2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잠시 후 아저씨는 시체를 닦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내가 들어갈 방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문의 잠금 장치가 바깥쪽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이거 문이 왜 이래요? 라고 묻자. 그거 말야. 문이 좀 잘못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답해주셨다. 참, 시작하기 전에 이리 좀 와봐. 하더니 그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책상 쪽으로 갔다. 책상 옆에는 조그마한 냉장고가 있었고 아저씨는 냉장고 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나더러 반병 정도 마시라고 권했다. 나는 그 이유를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오묘한 뜻을. 술이라면 낯을 안 가리는 나였기 때문에 선뜻 받아먹고는 알딸딸한 상태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잠시 후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깥에서 잠금장치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술김이었으므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컴컴한 방 안에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불을 켜자 방 안이 온통 붉은색이었다. 정육점에서 쓰는 그런 형광등이었다.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시체 여기저기 묻어있는 피 색깔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불을 켜자 길다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한 구의 시체가 하얀 덮개에 덮여 있었다. 그런데 반드시 누워있던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를 한 부분이 튀어올라와 덮개가 천막처럼 올라와 있었다. 일단 장갑을 끼고는 덮개를 걷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덮개가 튀어나왔던 부분은 다름 아닌 그 시체의 다리였다. 왜 튀어나왔느냐? 다리가 관절 방향에 반대로 꺾인 것이다. 한마디로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니은자 형태였다. 그때까지도 나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다지 충격적이지가 않았다. 탁자 아래를 보았다. 탁자 아래에는 커다란 양동이가 4개 있었다. 꺾어진 다리에서 으드득 소리가 들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갑자기 빨간 전등 불빛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으드득 소리가 들려옴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공포체험이 전개됐다. 나는 일단 다리는 놔두고 아까부터 잘 닦이지 않았던 배꼽 부근에 응고된 피를 닦았다. 재차 여러 번 닦았으나 잘 닦이지가 않아. 열받은 나는 두 손으로 손뭉치를 잡고선 있는 힘껏 눌러버렸다. 그게 나의 실수였다. 사후 경직으로 배 근육이 단단하긴 했으나 내장은 아무 힘없이 자루에 들어있는 아주 예민한 상태였다. 그런 내장을 있는 힘껏 눌러 올렸으니 순간적으로 배가 쑥 들어가며 뭔가가 쏠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시체 아저씨의 입이 저절로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입이 열림과 동시에 꾸룩 소리와 더불어 토하듯이 뱉어내는 내장들. 순간적으로 목구멍으로 차고 올라온 내 뱃속에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제서야 탁자 밑에 빈 양동이의 용도를 알 수 있었다. 시체 아저씨의 얼굴을 보았다. 더 이상 아까 전에 온화한 표정의 얼굴이 아니었다. 있는 대로 벌어진 입속은 상추쌈 먹을 때와 같이 꽉 들어차 있었고 입가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내장액이 아주 역겨운 소리와 함께 삐져나왔다. 거기다가 드문드문 보이는 입속의 내장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아까 먹은 술은 깨버린 지 한참이고 이제는 오로지 거길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다. 빨간 조명 불빛, 입으로 삐져나온 내장들, 꺾여버린 다리, 역겹게 벌어진 입,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내장액 등. 술이 깬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들어왔다. 문으로 뛰어가 열려고 했으나 밖에서 잠궈버린 잠금장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문을 두드리자 반갑게도 아까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내 새끼가 한번 시작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내야지. 안 그래? 끝내기 전에는 못 나가. 그런 줄 알아. 10만 원을 공짜식으로 먹으려고 한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웬일이던가. 그런 상황에서 용기가 샘솟다니. 나는 다시 한번 시체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나 좀 빨리 닦아줘. 찝찝해 죽겠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불쌍해 보였다. 일단 벌려진 입으로 삐져나온 내장을 눈 딱 감고 손으로 쑤셔 넣었다. 그 감촉이란. 다시 한번 목구멍으로 내 뱃속에 내용물들이 차고 올라왔다. 아까 전에 반쯤 찬 양동이를 집어들고는 쏟아부었다. 방 안의 공기가 내장에게 냄새와 알코올 냄새, 그리고 내가 쏟아부은 내용물 냄새와 어우러져 역겨운 공기로 꽉 찼다. 눈물을 찔끔 닦고는 다시 한번 아저씨 입을 벌려 내장들을 쑤셔 넣었다. 한참을 낑낑거린 후에야 뱃속의 위치는 신경 안 쓰고 얼추 다 집어넣은 나는 또다시 세척액으로 여기저기 닦기 시작했다.
아까보다는 그런대로 수월하게 닦였다. 그런데 세척액을 솜에 듬뿍 발라 팔을 닦고 있었다. 한참을 닦는데 팔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살짝 움직인 것도 아니고 눈에 확 띄일 정도로 크게 팔이 들썩거렸다. 또 한 번 뒤집어지게 놀랐다. 이 정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분명히 시체 아저씨는 죽었었다. 그런데 왜 팔을 움직이는 것일까? 잠시 후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원인은 바로 세척액. 끈끈한 세척액이 팔의 땀구멍 속으로 스며든 순간 땀구멍이 막히면서 급작스러운 압력의 작용으로 팔이 꿈틀거린 것이었다. 앞쪽은 대부분 닦았고 남은 것은 등 부분이었다. 옆에 서서 팔과 다리를 잡고 몸을 뒤집었다. 뒤집는 동안 또다시 들리는 뼈 으스러지는 소리. 앞뒤를 간신히 닦은 후 정리를 하고선 나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다 끝났어요. 문 열어주세요. 진짜 다 끝났다니까요. 문 열어요. 빨리. 묵묵부답이었다. 젠장. 어디로 간 거야? 잠깐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30분 경과. 안 온다. 지금 내 눈앞에는 말로만 들어봤던 시체가 누워있다. 이 좁은 방 안에 나와 시체, 단 둘만 있는 것이다. 만약 영화에서처럼 벌떡 일어나 나에게로 다가온다면 바로 눈앞에 시체 아저씨가 당장이라도 일어나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만 같았다. 기다리는 동안 아까의 뼈 으스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입이 벌어지며 주르륵 흘러내리는 내장액, 들썩거리는 팔근육.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주었다. 다 끝낸 거요? 미안하구먼. 어쨌든 만족스럽게 닦았다는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거금 10만 원을 받아들고는 병원 문을 나왔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느낀 공포감의 대가치곤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나는 3시간 만에 10만 원을 벌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술 먹었지. 네 번째 이야기, 다른 이름.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신년 전야 때 묵은 해의 악령들을 놀래켜 쫓아내려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부활절에는 겨울의 악마를 내쫓기 위해 화영대를 태우기도 하죠.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마녀나 유령 혹은 악마로 변장하는 지역 전통도 수십 가지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연례의식들 중 하나인 이것의 배경에 대해선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전설은 이러합니다. 때는 1700년 전, 한 강도가 부잣집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경비원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죠. 강도는 도망치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생사의 기로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악마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을 테지요. 악마는 그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일 그가 해가 뜨기 전까지 주변 마을의 지별 군대를 침입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1년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중 한 명이라도 그를 눈치채고 경보를 울린다면 악마는 그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그는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는 집 9채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로 빛 한 줄기가 들이오는 것을 보고는 당황해 가던 길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나오던 도중 그의 앞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녀의 피는 그의 외투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돌아가 자신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악마는 정당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가 저지른 짓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무 죄도 없던 그 피해자의 피가 그의 옷에 붉게 물들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에게 단 1년의 시간만 주었기에 그는 지옥에서부터 매년 그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악마와 내기를 해야 되는 운명을 그저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츠를 문 앞에 걸어놓았습니다. 만일 그 강도가 집에 사람이 있는 걸 안다면 자신들의 집에는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그 남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한 쌍의 부츠를 말이죠. 이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몇 세기에 걸쳐 변하고 또 변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의 어떤 버전에서는 그는 강도가 아니라 성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어딘가에선 악마와 싸운 전사였고 승리를 쟁취했다고도 합니다. 이야기가 바뀌면서 그의 이름 또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가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들 테니까요. 유럽의 이민자들은 이 이야기를 대서양 너머로 퍼뜨렸습니다. 독일에선 그는 성 니콜라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선 그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말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다. 어릴 적에 저한텐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과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전 그게 너무 싫었지만 제가 그저 어린아이였기에 걱정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혼자 자유를 만끽하기도 하는데 나만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기 전 여름, 제발 혼자서 학교에 걸어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부모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정신이 나간 납치범이 보도를 걷는 저를 채갈 게 확실하다고 말이죠. 여름이 지나도 똑같은 궤도를 달리던 부모님의 완고함은 결국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걸어가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웃 누나와 같이 등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그마한 승리였으니까요. 3학년의 첫날, 전 너무나도 들뜬 상태로 옷을 입고 어깨에 가방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의 누나는 나를 데리러 왔고 곧이어 우리는 같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수풀에서 납치범이 튀어나온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처음 느끼기 시작한 건 학교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도 느슨해져 제가 학교 가기 몇 분 전에 미리 출근하시곤 하셨는데 하루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같이 가는 누나의 몸이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고 이웃집 아주머니도 일을 하러 떠난 터라 차를 얻어 탄다는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짙은 청색 세단이 계속 근처에 서성인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7번씩이나 지나쳤으니까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만일 부모님한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걸어서 등교하는 권리를 가져가실 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규칙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웃 누나와 같이 걸어가다 보면 그 청색 세단이 한두 번쯤 절 지나치곤 했습니다. 혼자 걸어갈 때면 최소 5번은 옆을 지나쳤고요. 하지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 그저 이런 일들에 대해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쁜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그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어느 날 경찰이 저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납치범에 대해 물어본 그때였습니다. 전 혼란스러웠고 경찰에게 청색 세단을 몰던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을 땐 전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전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도 그리고 그 청색 세단도 그 수수께끼의 운전자가 사실 저를 찾기 위해 고용된 사설 탐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실제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내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여섯 번째 이야기, 마을 이름의 유래.
저희 큰할머님이 사시는 마을 이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마을 이름은 맹골인데 그 마을 이름이 예전에는 맹동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할머님이 그 마을에서 쭉 사셨는데 전쟁으로 기와집이 불타고 현재는 두 채의 집을 지어 새를 놓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 무너진 집터를 저와 같이 다녀오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터가 아마도 고을의 원님이 사시던 때랍니다. 이 고을의 원님의 딸과 동네 천민의 총각이 남몰래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버리신 원님이 장정들을 시켜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면 저승에나 가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며 그 두 명을 같이 생매장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원님은 고을을 떠났고 곧 새원님이 부임을 해왔는데 그 원님이 며칠간 잘 자다가 밤중에 머리를 풀어헤친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이전 원님의 딸이라고 하더니 나으리의 눈도 보아하니 채통만 찾다가 썩은 눈이 아니요 죄송하오나 원님 나으리의 썩어 빠진 눈을 가져갑니다. 기겁한 원님이 눈을 꼭 감고 칼을 빼어 후려쳤는데 눈을 뜨니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 후로 부임하는 원님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 폐업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이후 이 동네 이름이 맹동, 즉 눈이 머는 마을로 불리었는데 일제시대에 지금처럼 맹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